수술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내 여행 가방이 집 밖에 나와 있었고 그 위에는 테이프로 붙인 쪽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 셋뿐이에요. 머무를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며느리 드림. 저는 아무 말 없이 은행에 전화해 신용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읽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잔인한 단어들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길 바라며 쪽지를 다시 읽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병원 가운도 벗지 못한 채 3년 동안 내 집이라 불렀던 집을 바라보며 서 있는 동안 오후의 햇살이 지친 내 몸 위로 무겁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론 그랬습니다. 손마디가 아플 때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준서, 내 아들의 이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12살밖에 안 된 아들을 나 혼자 키웠습니다. 내 유일한 아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고 멀리서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며느리 최지민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커튼이 살짝 움직였고 며느리가 아이를 거칠게 잡아당기기 전에 8살배기 내 손자의 얼굴을 얼핏 볼 수 있었습니다. 커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정말로 저를 들여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 위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3년 전 남편 김민준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내외는 제 집을 팔고 자기들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훨씬 나아요.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저희는 어머니 늙으시면 돌봐드릴게요. 그리고 집 파신 돈은 저희 집 증축하는 데 보태면 되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멋진 생각처럼 들렸습니다. 2억 5천만 원. 그것이 제가 그들의 집을 개조하는 데 기여한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30년 동안 갚아 마련한 작은 집을 팔아 얻은 거의 모든 돈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투자예요. 아들은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일요일에 계란말이를 만들어주고 숙제를 도와주는 사랑받는 할머니 이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지민이 웰빙 루틴에 전념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하는데 유용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저 그들의 아름다운 집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불편한 늙은이 이선희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며느리 지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미소는 억지 미소로 변했습니다. 애들 봐주셔서 감사해요는 할머니들이 다 그렇죠. 뭐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외식에 대한 초대는 서서히 사라졌고 저는 항상 뒤에 남겨지는 베이비시터가 되었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준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자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서야, 나 집 앞이다. 방금 수술 마치고 나왔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메시지가 전송됨에서 읽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오후에 해가 지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의 진실도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68세였습니다. 담낭 수술에서 회복 중이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집에서 회복을 계속하라는 지시와 함께 저를 퇴원시켰습니다. 그 집이 더 이상 저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해질녘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침내 아무도 문을 열어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행 가방에 손잡이를 들어 올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직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의 복부를 찔렀습니다. 지갑에는 5만 원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기엔 겨우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호텔은 하룻밤에 그 돈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여동생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영희는 남편이 죽은 후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아 여행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강한 배신감에 휩싸여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서가 저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 날에 반짝이 카드를 선물하던 아이, 제가 자신의 영웅이라고 말하던 아이, 제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 투잡을 뛰었던 그 젊은이, 내 아들 그리고 지민, 저는 지민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로서의 그녀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부르지 않은 곳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탁할 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상호 존경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의 잔인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약해졌을 때, 수술을 막 마쳤을 때를 기다려 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제가 짐이 될 때까지 저는 그저 베이비시터이자 돈줄이었을 뿐입니다. 거리의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전화기를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영희의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여졌습니다. 우리는 40년 넘게 친구였습니다. 결혼,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과부의 삶까지 함께했습니다. 누군가 이해해준다면 바로 그녀일 것입니다. 그녀의 익숙한 목소리가 답하기 전까지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저는 말하려고 했지만 흐느낌만 터져나왔습니다. 선희야, 무슨 일이야? 오늘 수술 아니었어?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와줘. 나 쫓겨났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친구가 저를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젊은 가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으며 아들이 하는 말에 웃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감의 순간. 그리고 내 가족이 나와의 모든 유대를 어떻게 끊었는지, 제가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배신감의 무게가 제 여행 가방보다,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인의 남는 방은 그다지 대단할 것이 없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서랍장, 그리고 독서용 램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은 안식처였습니다. 영희가 저를 눕히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수술 부위가 옥신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억누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서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제 등 뒤에 베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녀석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지민이 서둘러 싼 제 여행 가방은 옷 몇 벌만 들어있을 뿐 제가 아끼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현실의 증인처럼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해봤어? 영희가 국화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컵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메시지를 17번이나 읽고도 답장 한마디 없어. 영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이 램프,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우리는 둘 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 애쓰던 젊은 엄마였던 20대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민준이 죽었을 때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의 삶에서 조용히 쫓겨난 이 순간에도 여기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지 보자.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포스트잇에 적힌 지민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셋뿐이에요. 그 말들의 무심한 잔인함이 제 수술 흉터보다 더 아팠습니다. 비가 내리며 아침이 밝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준서에게서 온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디지털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아침 먹자. 영희가 문가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얘기해야지. 커피와 토스트를 사이에 두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서와 지민을 돕기 위해 집을 팔았는지, 그 개조 공사로 그들의 평범한 방 3개짜리 집이 셰프의 주방과 넓은 안방과 전용 욕실을 갖춘 5개짜리 집으로 바뀌었는지, 거의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 저는 커피를 저으며 시선을 떨군 채 말했습니다. 준서는 이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할 자리가 있을 거라고 했어.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서명한 거라도 있어? 법적 합의서 같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잖아, 영희야. 난 그 애를 믿었어. 그 말들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어색하고 이제는 아프게 느껴지는 순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계좌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영희가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지 확인해야지. 뱃속이 뒤틀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준서는 남편이 죽은 후 제가 온라인 뱅킹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비상시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민에게 장복이나 아이들 물건을 살 때 쓰라고 제 신용카드를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태블릿에 로그인했습니다. 제 저축액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큰 안도감을 느꼈지만 신용카드 명세서를 열자 그 안도감은 사라졌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400만 원, 올리브영이라는 곳에서 200만 원. 영희가 제 어깨 너머로 읽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씀씀이가 커졌어, 선이야? 내가 쓴 거 아니야. 저는 끝없는 청구 목록을 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디자이너 옷, 값비싼 화장품, 제가 알지도 못하는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모두 지난 3주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수술을 준비하던 시기에 가장 최근의 청구는 어제였습니다. 청담 퍼니처 갤러리라는 곳에서 600만 원. 내 방을 새로 꾸미고 있구나.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제 가구를 교체하려고. 영희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놈들. 그 카드들 취소해야겠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문 앞에서 제 여행 가방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명확한 감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영희의 도움으로 저는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카드의 오용을 신고하고 싶다고, 최근 청구를 이에 제기하고 싶다고, 그리고 즉시 모든 신용카드를 동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청구가 승인되지 않을 겁니다. 은행 직원이 경고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쳤지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힘의 불꽃. 그들이 저를 낡은 쓰레기처럼 버렸을지는 몰라도 저는 여전히 몇 가지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 물건들을 되찾아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 사진 앨범, 남편의 시계, 엄마의 그릇들, 아직 그 집에 있어. 해결할 거야. 영희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넌 나아야 해. 의사 선생님 명령이야. 물론 그녀가 옳았습니다. 제 몸은 수술해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베개에 기대 누우면서 제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서의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마도 제정신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사과하고 집에 돌아와 달라고 빌기 위해 전화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서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수술 후 몸은 어떠냐는 말도,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카드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나올 줄은 몰라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결시켰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이가 애들 먹을 거 사려는데 카드가 거절됐어. 점점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랑 가구 갤러리에서도 음식 사고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건 다른 거였나?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당신이 지민이한테 비상시나 필요한 거 살 때 그 카드 쓰라고 허락했잖아. 필요한 거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수백만 원어치 뭔지도 모를 물건들이 아니라 그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 지금 이런 얘기 할 시간 없어. 그냥 카드 동결 풀어줘. 지출 한도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관심이 제 안에 무언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본 순간부터 서서히 타오르던 분노였습니다. 아니, 준서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놀라움에 저는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습니다. 넌 내가 더 이상 내 집의 일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잖니.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니 유감스럽게도 지민이는 자기 변덕을 채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야. 엄마,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요. 내가 내 집 증축하는 거 도우려고. 내 집 팔았을 때 이성적이었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와 지민이가 각자 경력을 쌓는 동안 내가 매일 내 아이들을 돌봤을 때도 이성적이었어. 내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내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었을 때도 이성적이었지. 그렇게 이성적이어서 내가 얻은 게 뭐니, 준서야?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기 좋은 때가 아니에요. 너랑은 절대 좋은 때가 없지. 저는 진실의 무게가 가슴에 온전히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잘 있어라, 준서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문가에서 영희가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와, 그녀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낸 사람 좀 봐. 저는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카드 동결하는 건 시작에 불과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 돈으로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엄마, 이건 유치해요. 어른처럼 행동할 준비가 되면 전화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영희에게 보여주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가 당신을 미성숙하다고 부르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전화기를 옆에 내려놓았고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충격과 고통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심. 그들은 제 집, 제 안전,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제 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푼도, 제 존엄성의 단 1g도 준서에게서 일주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술 부위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지만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저의 구세주였지만 저는 그녀와 영원히 함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제 물건들을 챙기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제가 준서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마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니, 꼭 가야 해. 그녀가 열쇠를 집어들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게다가 증인이 있으면 문전박대당할 가능성이 적지. 3년 동안 제 집이라고 불렀던 그 집으로 가는 길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지민의 세련된 SUV는 보이지 않았지만 준서의 세단은 여전히 차도에 있었습니다. 완벽하네.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 때 그와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제가 가꾸던 정원은 이미 방치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 제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었고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간 후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그는 영희를 쳐다본 후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오실 줄 몰랐어요. 당연하지. 제 옆에 굳건히 서 있는 영희의 존재감에서 힘을 얻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물건, 내 개인 소지품들 가지러 왔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지민이는 없어. 애들 데리고 친정에 갔어. 집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가구가 바뀌었고 크고 현대적인 모듈형 소파가 거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퍼니처 갤러리에서 산 것이리라. 내 물건들은 손님 방에 있어. 제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준서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물건들을 좀 옮겼어요. 지민이가 그 방을 이제 자기 사무실로 쓰거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내 물건들은? 대부분 차고에 상자에 담아뒀어요. 그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지민이가 그래야 엄마가 가져가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대요. 영희는 참 친절도 하시네라며 역겨운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준서를 따라 차고로 갔고 여러 개의 골판지 상자가 벽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상자들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되는 대로 접힌 옷들이, 두 번째 상자에는 책과 몇 가지 세면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자들을 찾으면서 목이 메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진 앨범들은 어디 있어? 남편의 시계는? 우리 엄마의 보석들은? 준서는 불편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지민이가 다 쌌는데 여기 없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릇은? 가족의 유품들은? 엄마, 진정해요. 나더러 진정하라고 하지 마. 저 자신도 놀랄 만큼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야. 내 추억, 내 역사라고. 영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서 씨,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건 선희 씨의 개인 소지품들이에요. 준서는 어른이라기보다는 꾸중 듣는 아이처럼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지민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마 다른 곳에 뒀을지도 몰라요. 위층을 확인해 봐야겠어. 제가 주장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는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몇 개 보관해둔 다락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는 동안 준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아래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다락방은 먼지투성이었고 어두웠지만 저는 제 보관함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들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을 열어보니 제 결혼 앨범, 남편의 군대 훈장, 그리고 여러 가족 사진 앨범이 보였습니다. 적어도 이 소중한 추억들은 지민의 정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들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동안 아래에서 준서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냥 나타났어. 응, 그 친구랑 같이. 우리가 합의한 거 알지만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지민, 그건 불공평해. 우리가 집 팔고 나서 요양원 얘기는 그때 하기로 했잖아. 아니,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방금 수술하고 나왔는데 젠장.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요양원,
집을 판다고. 저는 다락방 계단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는데 리모델링한 것까지 해서 최소 9억은 받을 수 있대. 우리 빚 갚고 양평에 호숫가 집 계약금 내기엔 충분하지. 엄마 돈으로 가능했던 거 알지만 엄마도 이 집에 투자하는데 동의했잖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은 그 집을 양평의 호숫가 집으로 이사하고 저를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냈는지 준서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끊어야겠어. 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들었을지도 몰라. 저는 준서의 발소리가 다락방 계단으로 다가오는 동안 머리가 핑 돌며 다시 괴짝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제어하려 애쓰며 사진 앨범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엄마? 찾던 거 찾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저는 더 이상 말할 자신이 없어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찾은 것들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두껍고 불편했습니다. 차고에서 영희는 남은 상자들을 끈기 있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집 파는 것에 대해 나한테 말할 생각은 있었니?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었어요? 그래, 들었어. 네가 나를 위해 이미 골라놓은 요양원에 대해서도 들었고.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단하게 들렸지만 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나한테 물어볼 생각은 있었니? 적어도 그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보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내 담낭 수술 말이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나를 요양원에 가둘 이유는 안 돼. 난 68살이지 98살이 아니야. 그냥 지민이가 생각하기에. 지민이가 생각했지. 저는 씁쓸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넌 그냥 그녀를 따랐고, 그렇지? 네가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처럼. 엄마 집 아니에요. 그의 눈에 도전적인 빛이 스치며 그가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엄마 이름 없잖아요. 그의 말은 뺨을 맞은 것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모든 돈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저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믿었고 그 믿음이 저의 파멸이었습니다.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상자들은 지금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준서 씨,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머니의 귀중품들을 찾아내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영희의 차에 상자들을 싣는 동안 저는 차고 문틈으로 준서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늘 푸른 요양원이라는 브로셔와 부동산 광고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의 퇴거, 요양원, 양평의 호숫가 집, 모든 것이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모두 제 등 뒤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떠나는 동안 배신감이 너무 깊이 파고들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에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맹렬한 결심. 그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제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나랑 같이 있어도 돼. 영희는 차에서 상자를 내리면서 주장했습니다. 진심이야, 선이야. 저는 그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원룸 아파트는 그녀 혼자에게도 겨우 충분했고 두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다시 제 힘으로 서야 했습니다.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마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죽은 후부터 제 재정 상담사였던 박 대리는 제가 겪은 일을 듣고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이선희 여사님. 그가 제 계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연금과 국민연금 입금은 계속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주저축계좌는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준선의 집에 투자한 돈은요? 박 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식적인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해야겠네요. 주거에 대한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1시간 동안 숫자를 검토했습니다. 재월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면 거의 24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조심해서 쓰면 소박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 대리가 제가 거의 잊고 있던 다른 계좌를 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생명보험금입니다. 투자하셨던 것이 지금 약사 2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무덤 너머에서도 실용적이고 성견지명이 있었던 남편에 대한 감사의 물결이 저를 감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사님께 선택권을 줍니다. 박 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과 가구 몇 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상자금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상실감과 가능성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이 시점에서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는 많았습니다. 저는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저는 아파트를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영희는 저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녔고 가격을 비교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절망감이 밀려올 때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노인들을 위한 소형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방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깨끗했고 제 화분을 놓을 작은 발코니가 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완벽해. 영희가 우리가 처음 그곳을 봤을 때 말했습니다. 그리고 봐. 공동 텃밭도 있고 매주 공동회관에서 화투 모임도 있대. 저는 그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문 앞에서 제 여행 가방을 발견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불행에 반응하는 대신 제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돈이 빠듯해서 준선의 집에 두고 온 모든 가구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인의 교회 단체에서 기부해준 물건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고지만 상태 좋은 소파, 작은 식탁, 그리고 편안한 안락 의자. 저는 새 매트리스와 침구 세트를 직접 샀습니다. 그것은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조금씩 아파트는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서에게서 온 전화도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메시지 한 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낫다고 깔끔한 단절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하고 그곳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때면 저는 제 손주들을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에 대해 묻는다면 준서는 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이사한 지 3주 후 저는 구출한 사진 앨범들을 선반에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준서의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배신적인 희망의 불꽃이 켜졌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받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순전히 사무적이었고 애정은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어떻게 지내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바로 돈 문제로 직행했습니다. 그게 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희망의 불꽃은 피어났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꺼졌습니다. 여전히 동결되어 있어요. 지민이가 애들 물건 사야 해요. 안 돼. 저는 제 자신의 단호함에 놀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 카드들은 동결된 채로 둘 거야, 준서야. 난 이제 고정 수입으로 살고 있고 지민이의 변덕을 감당할 수 없어.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저를 쳤습니다. 가족이라고? 저는 반복했습니다. 내 엄마를 수술 후에 쫓아내는 걸 그렇게 부르니? 그녀가 돈 대준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는 걸? 넌 이해 못해? 아니, 이해 못하는 건 너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널 믿었어, 준서야. 내 집, 내 돈, 내 마음, 그리고 넌 그 신뢰를 완전히 배신했어. 난 너한테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말 없겠네요. 그런 것 같네.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동안 저는 동의했습니다. 잘 있어라, 준서야. 전화를 끊고 저는 새 안락의자에 앉아 작지만 품이 있는 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은퇴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는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많은 것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준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전화했고 그뿐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저는 공동회관에서 놓인 지원그룹을 광고하는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 새로운 길 찾기. 그 문구 속 무언가가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요일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햇살 가득한 방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6명의 노인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룹 코디네이터인 정 선생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왜 오기로 결심했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희입니다. 한 달 전 수술을 받고 나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제 집을 팔았는데 그들은 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고 판단한 거죠. 저를 둘러싼 이해심 가득한 시선들이 계속 이야기할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배신, 저를 요양원에 넣으려는 계획, 정지된 카드들, 그리고 저의 새 아파트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이야기를 털어놓는 첫 번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던 수치심,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희 씨. 제가 말을 마치자 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노인에 대한 금융학대는 종종 가족에게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은발의 오미숙이라는 여인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도 비슷한 짓을 했어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임이 계속되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은 제 것과 비슷했고 어떤 것은 달랐지만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커피와 과자를 위해 잠시 쉬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동체 의식. 이 사람들은 저를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전화번호 3개와 다음 주에 오미숙 씨와 박영자라는 다른 부인과 함께 점심을 먹자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작은 발코니에 서서 석양이 강렬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제 속도에 맞춰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미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준서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깊었지만 희미해지는 빛 속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제 안에 새로운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생존해야 한다는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시 꽃필 수 있다는 가능성을. 6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겨울은 부드러운 봄으로 변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는 소중한 사진들과 신중하게 고른 몇 가지 새로운 물건들로 장식된 진정한 집으로 변모했습니다. 지원그룹은 저에게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오미숙 씨와 박영자 씨는 이제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 커피를 마시고 화투를 치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제 삶은 평온한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부동산 매매를 축하합니다. 편지는 제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주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준서의 집. 계속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저를 부동산의 공동소유주로 지칭하며 그 집이 6억 500만 원에 팔렸다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종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던 그 집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즉시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이 집을 팔았어.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나를 매매의 일부로 넣었어. 그럴 리가 없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등기부 등본에 없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위조하지 않았다면 말이야. 선이야, 변호사와 상담해야 해. 다음 날 저는 오미숙 씨가 추천해준 노인법 전문 변호사인 박지연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굳어지는 표정으로 편지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우려스럽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 서명이 있는 문서가 없는 한 법적으로 당신을 공동소유주로 하여 집을 팔 수는 없습니다. 집에 관련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준서가 내가 처음 이사했을 때 서류 몇 장에 서명하게 했어. 내가 낸 돈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 박 변호사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준서 씨, 지민 씨와 회의를 주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기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마주할 생각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제 삶을 재건하고 제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박 변호사는 제가 회의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서한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3일 후 준서가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왜 변호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당신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매매 말이야. 잠시 멈춤. 그건 우리 일이지 당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매매 축하 편지에 따르면 아니던데.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모르는 거래에 내 이름이 나타났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만날 수는 있지만 변호사 없이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가족처럼 문제를 처리할 시기는 내가 내 여행 가방을 문 밖에 내놓았을 때 끝났어. 준서야. 저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들리는지에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참석하실 거고 당신도 당신 변호사를 데려오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중립적인 장소인 동네 식당의 개인실에서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 전 며칠 동안 저는 불안감과 맹렬한 결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전날 밤 오미숙 씨가 제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기억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넌 단지 내 돈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내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거야. 그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마. 회의 날 아침, 저는 영희가 제 눈을 돋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파란색 원피스를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저를 되돌아보는 자신감 있는 여성이 거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집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저를 데리러 왔고 차를 운전하는 동안 우리는 전략을 검토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하게 둬요. 그녀가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곤 하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준서와 지민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변호사라고 알려준 말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지민은 긴장해 보였고 그녀의 세련된 외모는 다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폴더를 놓으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마포구 성산동 147 2번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특히 제1회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이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제1회인들은 이선희 여사님이 그 집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기여는 여기에 문서화된 바와 같이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쪽으로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것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단지 재정적 기여를 인정할 뿐 법적인 관점에서 선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이선희 여사님의 이름이 그녀의 인지나 동의 없이 매매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서는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지민은 창백했습니다. 아마도 박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이선희 여사님이 왜 이 편지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건 행정상의 실수였습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중개업소는 이선희 여사님이 집 개조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실수로 그녀를 매매 당사자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기묘한 실수군요. 박 변호사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1회인의 서명이 매매 예비 서류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서명은 이선희 여사님이 제공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준서는 토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건 심각한 비난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전문가다운 평정을 이루며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들이 위조를 저질렀다고 암시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그에 따르는 모든 대중의 노출을 감수할 수도 있고 오늘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준서가 마침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원해요, 엄마? 그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 저를 그토록 깊이 배신한 남자. 제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약했습니다. 지민의 물질주의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았고 편안함을 위해 기꺼이 자기 어머니를 희생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원해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에 2억 5천만 원을 냈어. 이자와 함께 돌려받고 싶어.
지민이 숨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돈이 정말 선물이었니? 제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내가 내 허락 없이 내 신용카드를 썼을 때도 선물이었나? 내 물건들을 상자에 싸서 차고에 버려뒀을 때도 선물이었고,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나를 요양원에 넣으려고 계획했을 때도 선물이었니?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완벽하게 이해해.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편리한 돈줄과 육아 도우미로 봤다는 걸 이해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편리하지 않게 되자. 수술 후에 돌봄이 필요해지자. 넌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렸어. 준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땠는데, 준서야?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수술한 엄마를 문전박대하는지 설명해봐.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화를 부드럽게 법적 문제로 되돌렸습니다. 제 의뢰인은 원금의 6%의 이자를 더한 금액 약 2억 7천만 원에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준서와 지민과 모여 긴장된 속삭임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일어섰습니다. 제 의뢰인들은 총 합의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들이 한 짓을 인정하는 것보다 덜 중요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단 7일 이내에 자금이 이체되고 양측이 이 합의의 상황에 대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입니다. 박 변호사와 상대편 변호사가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동안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상한 평화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돈이 배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었지만 제 미래를 보장해 줄 수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상치 못한 희망으로 기대하는 미래. 제가 영원한 제 집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쫓겨난 지 1년 후. 저는 새로 문을 연 빵집 달콤한 추억의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계피와 바닐라의 강한 향기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가칠한 벽과 반짝이는 조리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완벽하게 나왔어. 영희가 블루베리 스콘 한 판을 진열장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해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저는 평생의 친구가 마치 보석처럼 케이크를 정리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 준서와 지민과의 합의금을 받았을 때 영희는 제 사과파이가 동네 빵집에서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고 무심코 말했었습니다. 농담으로 시작된 것이 진지한 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업 계획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야. 제가 앞치마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저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수제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작고 매력적인 빵집의 공동 소유주.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리고 이은혜 씨와 박영자 씨, 그리고 지원그룹의 다른 친구 3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선희야. 이은혜 씨가 가게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정말 완벽해. 선물 가져왔어. 박영자 씨가 작은 화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미니 사과나무야. 선물을 받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에 고마워요. 지난 한 해는 제가 상상했던 어떤 방식으로도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합의금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구한 것은 제가 맺은 우정이었습니다. 그 지원 그룹은 저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상실과 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임.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그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업식은 소박한 성공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손으로 그린 간판과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정오까지 우리는 재고의 절반을 팔았고 문을 닫을 때쯤에는 진열장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성공이라고 봐야지. 영희가 그날의 수입을 세며 선언했습니다. 아마 우리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너무 피곤해서 말은 못했지만 몇 년 만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빵집은 사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어떤 나이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배신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몇 주는 즐거운 리듬을 탔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제 리듬을 찾았고, 낮에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저에게 목적을 주었고, 제 디저트에 대한 잦은 칭찬은 제가 필요로 하는지 몰랐던 방식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개업한 지 3개월 후, 한가한 화요일 오후에 종이 울렸습니다. 레몬 타르트 쟁반에서 고개를 들자 입구에 어색하게 서 있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합의회의 이후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기서 보니 더 야위고 얼굴에 새로운 주름이 생긴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 감정의 폭풍이 일었습니다. 사랑, 고통, 분노, 그리고 동정심과 비슷한 무언가. 엄마. 그의 목소리는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음악보다 겨우 더 컸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준서야, 놀랍구나. 그는 불편하게 움직이며 활기찬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쁘네요. 빵집이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고맙다. 저는 중립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 공경에 처했어요, 엄마. 물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왜 왔겠는가? 그의 존재는 화해나 구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필요였습니다. 그리고 제 일부는 그가 제 빵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첫 순간부터 그것을 알았지만 저는 그가 최소한 아파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공경인데? 저는 이미 짐작했지만 물었습니다. 저는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몸짓, 모든 한숨을 관찰하며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가 제 시선을 마주할 수 없다는 듯이 시선을 내리며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존엄성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민이가 떠났어요. 애들 데리고 제주도에 있는 자기 엄마 집으로 갔어요. 집 한 돈은 이제 없어요. 지민이가 재정적인 걸 어떻게 다뤘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는 공허하고 쓴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패배를 담은 웃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엄마한테 있었던 모든 일 후에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내버려뒀는지 생각하면 저는 그를 마치 제가 한때 제 아들이라고 꿈꿨던 낯선 사람처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야위고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로 마치 인생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프지 않다고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예전처럼 그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본능은 더 이상 용서로 짠 붕대로 그의 상처를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유감이구나.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특히 아이들 때문에 애들이 많이 보고 싶겠구나.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요. 어떻게 다시 데려올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는 말을 멈추고 침을 삼키며 말을 찾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해요. 마침내 그는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한때 제 안에서 무조건적이었던 부드러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일 때조차 항상 그래라고 말하던 여자를 찾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부탁할 권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요.
한때는 그 말들이 저를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이었다면 저는 닫을 줄 모르는 낡은 문처럼 활짝 열린 채 그의 곁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꿈을 위해 집을 팔았던 그 이선희, 요리하고 침묵했던 그 여자, 참고 또 참았던 그 여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뭘 부탁하는 거니, 준서야? 저는 단호하지만 날카롭지는 않은 경계를 나타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몸을 뒤척였습니다.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출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양평의 호숫가 집을 팔고 더 저렴한 곳을 찾을 때까지만요. 큰 돈은 아니에요. 그냥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만큼만요. 양평의 호숫가 집. 제가 리모델링하는 것을 도왔던 집의 수익금으로 사려고 꿈꿨던 바로 그 집. 페인트 한 겹, 타일 한 장마다 제 저축의 일부, 제 과거, 제 맹목적인 신뢰가 담겨 있던 곳. 저는 아이러니가 가슴을 긁는 것을 느꼈지만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못 해주겠다. 저는 부드럽지만 저 자신조차 놀라게 한내면의 힘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제 거절이 그의 영혼을 찢는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엄마가 화난 거 이해해요. 화난 게 아니야, 준서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존중에 관한 문제야. 경계에 관한 문제고, 자존감에 관한 문제고, 이미 나를 한번 상처 입혔던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말은 소리치는 말이 아니라 침착하게 지켜지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겪었던 일에서 배우는 것에 관한 문제야.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제안할 수 있어. 뭔데요? 일자리. 제가 말했습니다. 배달이랑 무거운 물건 드는데 도움이 필요해.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정직한 일이야. 준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단호한 거절이나 백지수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를 고용하시겠다고요? 모든 일 후에? 그래? 저는 더 이상 말없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일 새벽 5시. 우리는 일찍 굽기 시작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떠났을 때 영희는 우리에게 조용히 공간을 내주었던 뒷방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거야? 그녀가 얼굴에 걱정을 담아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 같아.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진실은 준서에게 자선을 베푸는 대신 일자리를 제안한 것은 그의 치유만큼이나 저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설정하고 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화해를 위한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준서는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하여 주문을 배달하고 설거지를 하고 조금씩 빵집의 기본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러웠고 중립적인 대화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지민이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직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용서는 아니었지만 무언가였습니다. 우리가 한 판 한 판씩 만들어가는 연약한 다리. 따뜻한 일요일 오후, 제 휴일. 저는 아파트의 작은 마당에 앉아 제가 키우기 시작한 화분 허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선물해준 미니 사과나무가 첫 번째 작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뿐이었지만 마침내 승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이은혜 씨의 이름이 뜨자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트는 어땠어? 저는 놀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공동 텃밭에서 만난 호랍이
김철수 씨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환상적이었어. 그녀가 행복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평 호숫가에 새로 생긴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갔어. 하지만 너 때문에 전화했어. 오늘 저녁 식사 아직 유효하지? 김철수 씨가 자기 친구 이정훈 씨를 데려올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이정훈 씨랑 엮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는 매력적인 남자야. 선이야. 은퇴한 영어 교수고 5년 전에 사별했어. 빵 굽는 거랑 정원 가꾸는 걸 좋아해. 그리고 내가 본 중에 가장 친절한 눈을 가졌어. 갈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곳, 꽃 피는 식물들, 편안한 가구, 새로운 친구들의 사진이 오래되고 소중한 추억들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제 은퇴 시절을 위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랐고 예상치 못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한때 저를 파괴할 뻔했던 배신은 결국 제가 가졌다고 상상도 못했던 힘을 발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외양을 벗겨내고 그 자리에 진정한 유대를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환상적인 안정을 빼앗고 저에게 진정한 독립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나무에서 유일한 사과를 땄습니다. 그 껍질은 제 손바닥에 부드럽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삐뚤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노력으로 태어났고 약속으로 달콤했습니다. 바로 제 새로운 삶처럼 때때로 배신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에 쌓여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마에 키스했던 얼굴들과 한때 자랑스럽게 잡았던 손들과 함께 밤에 낯선 사람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 키운 그 아들처럼 옵니다. 당신이 집을 열어준 그 며느리처럼, 당신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가족처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의 마음이 부서질 때, 당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마치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당신의 사랑이 잘못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수치심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수는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의 관대함을 의무와 혼동하게 내버려둔 것이었습니다. 수술 한 번, 문 앞에 여행 가방, 그리고 조용한 추방의 상처를 겪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당신의 집, 가족, 역사를 모두 빼앗겼을 때조차도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게 더 강하고 더 의식적이고 더 자유롭게.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한 행동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당신이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버림받았을 때, 이용당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분노가 당신을 안에서부터 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제가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앉으세요. 울어야 한다면 우세요. 그리고 나서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한 걸음씩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배신당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버려졌습니다. 숨을 쉬세요. 당신이 가진 것과 아직 남은 것을 평가하세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손,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나세요. 필요하다면 카드를 정지시키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정의를 요구하세요. 새로운 동맹,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버림받은 후에도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실 후에도 집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획했던 미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훔치려 했을 때조차도 당신 안에 힘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강하게 맞설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빨리 화해를 모색할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리를 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일을 겪으셨나요? 말하기로, 관계를 끊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합시다. 오늘 자신만의 단절의 순간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게 합시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사랑의 잿더미 속에서 저는 빵집을, 공동체를, 그리고 저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희생자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은 69세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